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입니다. 제가 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PPT를 준비했어요. 처음에 우리 이정숙 회장님의 전화를 받고는 사실 그때는 이 김원식 교수님의 그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하고 복지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전공도 사회 서비스 분야고 해서 사회 서비스의 복지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 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이라고 해놨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PPT를 발표하기 전에 사실 김원식 교수님이 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방대한 양을 정말 압축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발표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세 기둥이 있지 않나. 정부, 기업, 마켓, 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민단체, 이 세 기둥이 잘 작동해야지만 우리가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식 교수님도 그런 고민 하에서 이거를 페이퍼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리고 듣는 40분 동안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복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있구나 하면서 존경의 마음이 좀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저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김원식 교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 영역에 대해서 ICT 기반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신 거에 보충 설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4차 산명이라는 거에 굉장히 뜨거운 그런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잠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는 지금 초융합,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굉장히 윤택한 또 생활에 편리를 주고 있지만 항상 우리 반대국부는 있습니다. 이 디지털 격차가 생기고 또 이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격차까지 이루어지는 이 악순환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디지털 격차가 일반 국민보다 이 취약계층에 있는 층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의 차이가 있고 또 수준의 차이도 있고 또 정보화를 이용하는 수준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사회 서비스는 많은 그 중단이 있고 이래서 우리의 복지 사각지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원식 교수님이 발표하셨지만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의 복지 사각지대는 증가한다고 했지만 이용에 대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19년 기준으로 295개 정도가 돼요. 사회 서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지 사각지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소셜 디바이드로 가는 이런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웰페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웰페어 하면 그냥 디지털 복지, 스마트 복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웰페어는 지금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 웰페어 안에는 이 헬스가 같이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웰페어 안에 보건과 복지가 연결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웰페어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의 간극을 좁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야 간의 학제 간의 경과를 넘나드는 복지의 혁신이 일어날 거고 이러한 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포용이 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추상도가 높은 말이긴 하지만 이 디지털 혁신이 우리에게는 조금의 그런 그 포용에 대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디지털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는 지금 어떤 위치에 이 웰페어가 있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많이 이 웰페어에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하고 덴마크거든요. 핀란드에서는 2007년부터 보편적 의료복지가 지금 도입돼서 전 국민이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의료 기록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전자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원격 의료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에 한해서 이 전자 처방전이 발행이 되고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2012년에 사회복지와 의료복지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우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AI 기술을 적용한 공공행정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행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나라에 속하고 있죠. 어느 그 일본의 학자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 나라의 신뢰도와 행정 비용의 지출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것을 지출하고 신뢰도는 굉장히 최저하고 복지행정비 많이 지출하는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는 속해 있거든요. 핀란드는 그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도 지금 AI를 통해서 복지행정을 굉장히 그 시스템화해서 4조 원 이상의 그런 행정 비용을 축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지금 지원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도 전체 국민을 준다. 또 그 다음에 뭐 그런 지역도 있었지만 80%만 준다. 그리고 이 일을 신청하면 지금 거의 다 받아들여서 거의 82%, 83%까지 가고 있는데 이때 드는 복지행정비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만큼 복지행정비가 지금 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보급이 가능하고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1974년도에 사회서비스 법이라는 게 규정되면서 보건과 복지가 연계하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사실 개호보험이 들어오기 그 전부터 사실 복지와 보건을 연계해서 복지 기술로 가는 그런 시스템 안에 지금 운영이 되고요. 또 초스마트 사회라고 해서 소사이트 5.0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두 가지의 토끼를 잡는 그런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커뮤니티 를 도입한 게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의 한계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건과 복지가 아직도 연계되지 않은 각자. 그러니까 지금 신청주의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에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 하면은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보건과 복지가 연계돼서 가는 지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와 계신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내년부터 갈 거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 여기 핵심되는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거를 지금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두 번 우리에게 발표됐습니다. 2020년, 2021년. 그랬을 때 2020년에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021년에 이것 플러스 휴먼 뉴딜이라고 해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이 안에 ICT 기반을 해서 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갈 거에 대한 복지 분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이 웰페어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첨단 ICT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ICT 활용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 디지털 취약계층이 ICT 기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까?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 ICT 기업 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초융합, 초연결이 구현될 수 있을까입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보건복지의 연계가 가능한가. 또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데이터 공유와 통합 사례 관리 실행이 가능한가. 우리 지금 민간에서 공공에서는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정보원의 그 접근이 가능하지만 민간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중복이 방지될 수 있을까? 또 마지막으로 이웰페어 지속 가능성의 확보입니다. 이웰페어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려면 우리가 버텀업 방식의 정책 수립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웰페어의 그 지속 가능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좀 이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좀 왜 이거를 좀 생각했냐면 우리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거버넌스가 처음엔 정부 주도의 관료자 패러다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공급자의 시장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지금에서는 저는 네트워크 중심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런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전달 체계에서 지금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냐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이게 단계와 그런 핵심 가치가 지역성, 주체성, 종합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역성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국가 중심, 그 다음이 지자체, 그 다음이 광역, 그 다음이 읍면동. 지금은 읍면동을 넘어서 소지역, 네트워크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4단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읍면동까지 단위가 낮춰졌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체성이 민간협력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실 MB정부 때부터 많이 주장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 민간협력이 말로서만 민간협력이지 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되는 것까지 가게서 5단계까지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14년도인가요? 그때 연구에서 최현탁 교수님이 한 연구인데 그때 여기서 최현탁 교수님은 그때 시점으로 2단계와 3단계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3단계에서 4단계 사이가 아닐까.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플랫폼이 일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 니드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지금 5단계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돼야지만 우리가 플랫폼이 잘 작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차세대 이웰페어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거점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점 기간의 필요성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이웰페어 시스템이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되고요.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 체계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여기서 공공은 저는 복지부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의 법률 조정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을 해서 이 거점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요. 민간은 직접적인 거점 기관의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거는 국책 연구기관끼리 연계가 돼야 되고 민간 복지 시설 및 단체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ICT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세대 이웰페어 추진책이라 복지부에서 이거를 하고 나머지 사실 한국지능정보화 사회진흥원이 지금 뉴딜을 하고 있는 그런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산업진흥원에서는 고령친화사업을 하고 우리의 이런 복지용품이라든가 그런 거와 관계된 그런 공공기관이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사회보장 정보를 구축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전달체계로서의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마트 복지센터라고 같이 신설로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고민할 때는 제가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제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해서 이 거점기관을 협의회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협의회 안에는
우리 협의회는 회원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의료계와 복지계가 다 회원으로 들어와서 의사계, 간호사 다 있고 또 18개 직능단체, 복지 직능단체가 다 들어와 있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달 체계로서 이 기능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복지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면 사람 중심, 지역 기반, 민간 협력, 지속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앞으로 저는 산업화로 가야지만 산업화로 육성돼야지만 지금 고용 창출에 대해서 어떤 분야보다 사회 서비스 분야가 고용 창출 개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좋지 않은 일자리로 지금 많이 명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이런 스마트 복지 센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역사회에서 ICT 기반으로 간다면 좀 더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스마트 웰페어 센터가 설치돼서 우리의 전달 체계가 개편되고 디지털 격차가 아닌 디지털 포용에서 사회적 포용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